나는 99년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없고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운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엄연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운과 관련이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돈 없이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가 행운, 기회, 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난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경제 위기와 금융 거품을 겪었고 가난하게 태어나 백만장자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부자로 시작했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부를 쌓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미루고 욕망을 통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화를 낼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빨리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불안과 시기의 회오리 바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유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베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동안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전히 문제에 대해 세상을 비난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모두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날카로운 사고력과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은 여전히 급여를 위해 근무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적자에 살았던 높은 급여를 받고 매우 똑똑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나는 최신 차를 샀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갔으며 트렌디한 사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50대 초반에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그에게는 1년도 채 안 되는 재정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고 수입을 외모와 교환하는데 평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1년에 수십만 달러를 벌었지만 항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선물 시장, 의심스러운 스타트업 등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고 위험한 사고방식의 인질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버는 것이 많은 지출을 정당화하고 지능이 시장을 예측하고 바쁘다는 것이 진보의 동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도 있고 수입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망했습니다. 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지위의 상징으로, 소비를 행복의 원천으로, 투자를 부의 지름길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재정을 해쳤고
너무 늦게 그들은 잘못된 마음 때문에 평생을 바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능은 부와 동의어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뛰어난 두뇌가 아닌 이성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평생 동안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급여, 졸업장 또는 IQ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신속함입니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바꾸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주식을 사고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두가 금, 은, 1년 만에 돈을 2배로 늘리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가장 서둘렀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가 눈덩이와 같다는 사실, 즉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규율이 없는 사람은 눈이 두꺼워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모라고 부릅니다.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고 당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기회를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추세를 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들은 항상 실행되지만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결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인터넷법을 당시 아는 사람들이 단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기술주에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도 잃었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부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진정한 부자는 기회를 포기하는 법을 알고, 거절하는 법을 알고, 모두가 미쳐버릴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세 번째 특성은 즐거움을 미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즉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즉각적인 구제를 구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다 사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는 소비하지 않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출 대신 저축을 선택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미루는 것은 규율의 기초이자 재정적 자유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값비싼 브랜드, 고급 자동차, 거대한 주택을 구매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 살고 항상 성공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정부의 잘못, 사장의 잘못, 시장의 잘못, 행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 사고방식은 치명적입니다.
책임을 버리면 변화할 힘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두가 불평할 이유가 있었던 어려운 시대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왜 나야?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운명을 정의합니다. 재정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나요? 즐거움을 미룰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책임을 질 용기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투자 전략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종종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다.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 습관이다. 어렸을 때는 실수도 하고, 비교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멘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10년 동안 워렌 버핏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장기적이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쌓기 위해 10년, 20년을 기꺼이 기다리려고 합니다. 인내심이 아니라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리이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변동만을 보고 불안에 따라 행동합니다. 부자는 더 멀리 본다. 그들은 방향이 옳다면 시간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버핏과 나는 게으름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많이 거래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많은 회사를 보유해왔습니다. 부자의 두 번째 특성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르지 않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묻는다.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은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당황할 때 기회를 봅니다. 1973년 시장이 붕괴했을 때 모두가 주식을 팔고 있었고 신문들은 세상의 종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버핏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모두가 겁을 먹었을 때 구매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무리 본능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복잡한 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정교한 도구에 매료되지 않으며 천재적인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만 행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에 투자하며 단순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단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결코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유망해 보이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훈련은 부자의 사고방식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출, 저축, 투자 규율, 감정적 통제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집중은 그들을 침착하게 유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들은 뉴스를 따르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친구를 따라하지만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부자는 진정한 힘이 세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절약입니다.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경제적입니다. 사소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으며 지위를 얻기 위해 빚을 지지도 않으며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장기 계획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더 큰 집을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소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경험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여러분의 재정적 생활은 물론 개인 생활까지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오랫동안 살아있고 번영하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인간에게는 알려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세상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으면 투자 전문가가 되고 승리하면 때로는 천재가 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상이다. 시장은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현실로만 가르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회사에 투자했지만 크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교훈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세 단어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나를 수없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분야를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시장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추세를 보일 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확실한 기회를 제안했을 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지를 인정하면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 속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유지하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당신의 역량 범위가 작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관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면 진정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오만함에 눈이 멀지 않을 때 그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은행 계좌의 숫자, 주택, 자동차, 명품 브랜드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가 아니라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자유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욕설을 퍼붓는 상사를 거부하는 것, 지루한 일을 그만두는 것, 빈 사교 행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쳐버릴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시장이 붕괴될 때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부의 본질이다. 어렸을 때 변호사로 일하며 잘 살았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축한 후에 나는 보유고가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루한 사건을 거부하고 직업을 바꾸고 정말로 관심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 느낌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일하지만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지만 돈의 노예입니다. 부는 얼마나 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달러를 벌고 12달러를 쓴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5천을 벌고 3천을 쓰면 처음보다 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것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돈을 위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지위를 위해 가짜 생활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내 원칙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부를 추구할 때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사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보수가 좋은 직원입니다. 부는 자유이고 자유는 욕망, 두려움, 빚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자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연간 수십만 달러를 벌지만 저축도, 자산도, 담보도 없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자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저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저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저축은 자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욕망을 통제하며 지루함과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출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그것을 즉각적인 행복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소비를 위로로 삼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새 차, 여행, 편안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번 돈을 다 써버리면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일, 청구서 및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번 돈의 절반은 저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돈으로 새 차도 없이, 큰 집도 없이, 호화로운 사회생활도 없이 몇 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를 위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내 저축은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지루한 일을 거부하고 관심 있는 일에 투자하고 내 속도에 맞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 느낌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교, 즉각적인 만족, 불안이라는 세 가지 사고방식의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들은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고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집을 사는 걸 봐요. 나투방자 비용은 그들이 지출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실제 비용은 가격이 아니라
그들이 벌지 못한 금액에 있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A를 선택하고 B, C, D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포기한 것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다. 나는 당시에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회사를 지나쳤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투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왜? 실제 손실을 확인하고 수량화하고 교훈을 얻으세요. 그러나 기회비용은 마치 유령과도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서 어느 예외적인 회사의 주식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후, 같은 회사의 가치는 수십 배 더 높아졌습니다. 나는 단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한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은행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잔인합니다.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일찍 판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축하하고 마치 계좌에 있는 돈이 곱셈의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익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취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미래와 현재를 교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평범한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좋은 자산을 보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조기 판매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은 종이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청년으로서 나의 가장 큰 실수이자 내가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주의 분산입니다. 기회에서 기회로 도약하며 항상 다음 빅딜을 찾아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부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10방향으로 퍼뜨릴 때 당신은 어느 방향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뛰어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평범한 제너럴리스트가 됩니다. 이것의 비용은 무언가의 참고가 될 기회,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배팅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잘 선택된 몇몇 배팅의 품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패닉 매도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르면 탐욕이 그것을 삽니다. 이러한 감정적 변동은 투자자를 미래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의 인질로 만듭니다. 최고의 기회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찾아온다. 최악의 실수는 모두가 행복할 때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이중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즉, 싸게 사서 잘못된 시기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자산을 무한정 보유하라. 가격이 올랐다고 팔지 마세요. 둘째, 당신이 이해한 것에 집중하세요. 유행의 주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감정을 조절하세요. 시장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넷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은 거절하세요.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손실보다 더 비쌉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의 진정한 기둥인 시간, 인내, 규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찰리, 내년에 시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내 대답은 항상 같다. 모르겠다. 그들은 내가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예측은 함정이고 함정은 예측 가능한 결과, 즉 손실만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은 왜 쓸모가 없나요? 시장은 경제, 정치, 심리학, 무작위 사건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조차도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측은 지혜를 가장한 예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직감은 투자의 기초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레버리지를 활용했으며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팔아 회복을 놓쳤습니다. 예측은 그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두려움이나 행복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확실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과 교환하도록 이끈다. 내 전략과 버핏의 전략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추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준비합니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예측하지 말고 준비만 하세요. 처럼. 첫째, 시장이 아닌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내일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이다. 가치가 커지면 단기적인 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현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일 때 우리는 고품질 자산을 파격세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중입니다. 셋째, 레버리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레버리지로 인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라. 가격은 매일 변동됩니다. 가치, 아니. 내일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서 기다립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처리하더라도 매번 제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년간의 작업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예측이 당신을 미래의 인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뉴스, 전문가, 일일 변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음에 사로잡혀 있고 당신의 결정은 두려움이나 탐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내 가장 큰 행운은 예측하지 않는 법을 일찍 배운 것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나는 시장의 방향에 관심이 없다. 내가 구매한 회사가 우수한지 관심이 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를 침착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첫 번째 교훈은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도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세요. 당신이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투자의 지혜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지성이나 재능, 행운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절제일 것입니다. 절제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장 희귀한 재능이자 가장 가치 있는 재능입니다. 모두가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행복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은 빠른 결과, 즉각적인 명성,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결과는?
그들은 너무 많이 운영하고 유행을 쫓고 옳은 것과 의심스러운 것을 교환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거의 종교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린다.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지속됩니다. 버핏과 나는 이러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회사를 인수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남다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시장은 당신을 소음으로 포격합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있다면 시간이 보상해 줄 것입니다. 인내심의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변동하는 것을 보고 손실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회가 드물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대부분의 날은 단조롭습니다. 모두가 매도할 때 큰 기회는 위기에 닥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불경기에 자본을 낭비하고 기회가 생겼을 때 탄약이 바닥나게 됩니다. 2008년이 기억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황에 100% 투자했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버핏과 나에게는 현금이 있었다. 모두가 당황해서 매도하는 동안 우리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양질의 자산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 조기에 매도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운이 좋은 자산을 수십 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온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맡은 최고의 직책 중 상당수가 20, 3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층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외롭다. 기다리기로 선택하면 달라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트렌드를 쫓고 결과를 자랑하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이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고 박수가 필요하고 옳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몇 년 후 결과로 보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결코 인내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층은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투자는 지루해야 합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흥분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풀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느리고 꾸준하며 드라마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행동, 아드레날린, 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 그들은 너무 많이 운영하고 유행을 쫓고 돈을 잃습니다. 지루함은 인내심의 표현이자 부의 기초입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싶다면 투자 기술이 아닌 지루함을 느끼는 능력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열광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두가 행동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기술은 어떤 전략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대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직면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쳐버릴 때 무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규율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충동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고 유행하는 것을 따르고 본 것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위장된 노예 제도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욕망, 감정, 의견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인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의 첫 번째 단계는 소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그것을 모두 소비합니다. 그들은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보고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광고,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압력에 의해 조작됩니다. 결과? 그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출을 마스터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의 인질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의 인질이 될 때, 나는 저택도, 고급 자동차도, 값비싼 옷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것에서 왔다. 두 번째 층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그들은 당황하여 매도합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며 구매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이성이 아니라 느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유는 감정을 통제할 때 찾아온다. 세 번째 계층은 작업을 제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그들은 너무 많이 운영하고, 유행을 쫓고, 돈을 잃습니다. 행동하려는 충동을 통제할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버핏과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층은 욕망을 통제하는 층입니다. 욕망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자유의 적입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쁜 선택을 하고 장기적인 희생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다스릴 때 찾아옵니다. 행복하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나의 가장 큰 안도감은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기를 멈췄을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자제력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제력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매일 충동, 감정,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유는 당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 삶의 지혜입니다. 99세인데 왜 그렇게 차분한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찍부터 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년에도 나는 자제력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과잉을 피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평화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감정을 추구했습니다. 중년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노년기에 그들은 불안, 후회, 불안감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저축도 없고, 자산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부터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했습니다. 평화롭게 늙어가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성적이었다. 그들은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부를 추구하지 않고 조금씩 부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징계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다. 나 역시 어렸을 때 충동을 느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합리성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만족을 늦추고 감정을 조절하고 과잉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나에게 평화로운 노년을 선사했습니다. 나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몸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듭니다. 노년기의 마음의 평화는 일찍 내린 3가지 선택에서 나옵니다. 1. 저장합니다. 젊어서 저축하지 않으면 늙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저축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보는 평화의 기초입니다. 2. 건강 잘 챙기세요. 젊어서 몸을 소홀히 하면 노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일하고 잘 먹지 않으며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에는 기억이 있다. 젊음의 과잉은 노년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나는 평생 동안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평화의 기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 합리적이 되십시오. 일찍부터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후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 충동적인 투자, 욕망에 따른 선택을 후회합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릴 때부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큰 행운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었지만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추측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욕망에 의해 통제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은 나에게 후회 없는 노년, 그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지출하는 대신 저축하십시오. 소홀히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세요. 충동적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세요. 이러한 지루한 선택은 수십 년 후에 귀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불운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운, 불공평한 운명, 나쁜 시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혹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가난해집니다. 당신의 가난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인 것을 구축하는 대신 빠른 결과를 찾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행사하기보다는 욕망에 의해 통제됩니다. 행동하다.